세상 모든 것들이 다 라면인 거죠. 저만 사라지겠다는 거죠. 죽으라면 죽을 수도 있겠다. 이분 좀 살려볼게요. 저는 기자로 밥벌이를 하고 있는 황정ሁ입니다. 세상에서 지금 핫한 이슈들을 몇 가지 좀 뽑을 수 있었는데 이걸 가지고 정신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좀 분석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심리 전문 분석 전문가 이일준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자, 일단 소개를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이일준입니다. 일단 유아인 배우 그 프로포폴로 좀 많이들 충격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사실 이 마약 이슈는 계속 끊이지 않고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마약 중독 뭐 이렇게 마약 이슈가 되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재벌 3세라든지 그러니까 뭐 부모가 정말 돈이 많거나 아니면 좀 사회 지도층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좀 금수저 계급들이 진짜 마약에 중독되는 경우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저라면 제가 진짜 잘 나가는 집안의 어떤 딸이고 내가 앞으로 짊어져야 될 회사도 진짜 뭐 크고 그럼 저는 진짜 제 몸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할 것 같단 말이에요. 정말 좋은 거 많이 먹고 좋은 일 하고 운동 열심히 하고 근데 왜 마약 이런 데 중독이 되고 마약을 하게 되는 건지 너무 궁금해요. 일단 이 질문에 대해서 조금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재벌 3세의 심리와 연예계의 심리는 조금, 연예인들의 심리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재벌 3세 이야기를 좀 꺼내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그 오징어 게임에 보면 그 오영수 배우 분이 이제 그 엄청 부자로 나와서 그분이 이제 오징어 게임을 설계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정재가 마지막에 찾아가서 왜 이런 짓을 했습니까? 하고 따져 묻는 장면이 있어요. 그때 이제 오영수 배우가 이제 누워가지고 막 그 부자가 됐는데 자기는 세상 일이 너무 재미가 없다. 그래서 이러한 오징어 게임 같은 일을 벌였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재미가 없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전에 제 지인이 또 이거 가지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 오빠 진짜 부자 되면 재미가 없어? 라고 해서 그때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부자가 된 적은 없지만 네. 재미가 없을까? 할 일 진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너무 신날 것 같은데 하고 싶은 게 뭐 있어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계속 누워있고 싶거든요 저는. 근데 부자가 되면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러면 백수도 행복할 거 아니에요? 돈 많은 백수는 진짜 행복할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사실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있는 것도 지금 사실 기자님이 그 일로 많이 차 있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그 가치가 큰 거지, 계속 그 일 안 하고 누워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그게 그렇게 행복감을 가져다 주지 않거든요. 익숙해지는 건가요? 익숙해지는 거 맞죠? 그 행복이라는 건 저는 절대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행복은 상대적인 가치가 주어지는 의미가 정말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걸 느껴본 계기가 하나 있어요. 뭘까? 진짜 우리가 싹 굶잖아요. 진짜 아무것도 못 먹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어떤 산의 진미보다 라면이 정말 맛있어요. 왜 우리는 그 최상 티어의 라면을 접해도 그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는가는 너무 흔해서 언제든 접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사실 그렇게 만약에 부자가 되고 이러면 말씀하신 그런 산의 진미나 이런 것들이 언제든 쉽게 접할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주는 만족감이 우리가 그런 걸 갖지 못한 상황에서 그걸 바라봤을 때의 만족감과 우리가 생각하는 만족감과 그들이 느끼는 만족감은 전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들에게는 세상 모든 것들이 다 라면인 거예요. 너무 쉽구나. 너무 쉽게 다 할 수 있으니까 그게 주는 만족감이 그렇게 크지가 않은 거죠. 그럼 이제 현실이 아닌 정말 어나더 레벨에서의 만족감, 이게 이제 마약이 주는 거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마약을 해도 나의 현실 세계에는 크게 영향이 없다는 어떻게 보면 자신감도 좀 있는 거네요. 그렇지는 않죠. 사실 마약이라는 걸 이제 법적으로 규제를 하고 하는 이유가 결국 개인의 건강을 망가뜨릴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서 인생이 망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제 우리는 뻔히 알고 있거든요. 사실 그 마약 하시는 분들도 절대 모르는 거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영향을 안 주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의 영향을 준다라는 걸 모르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 순간에,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나에게 마이너스의 영향을 주는데 그 순간에 주는 그 쾌락이
너무 크니까.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는 맨날 라면이 깔려 있으니까 느낄 만한 쾌락이 별로 없는 거야. 그런 상황에서 이거는 확실한 쾌락을 주는 아, 거인 거죠. 그리고 한 번 들어가는 순간 일단 빠져나오는 건 불가능해요. 마약이라는 게요? 네, 마약이라는 게 이제 중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정신과에서 중독은 치료가 가장 어려운 질환 중에 하나예요. 중독이 됐다. 네. 어떤 거에, 어떤 거든. 네, 어떤 거든 일단 한번 중독 레벨로 넘어갔다. 오. 중독 레벨이라는 건 결국은 나의 어떤 의지로 조절할 수 없는 상태인 거거든요. 그래서 뭐 알코올 중독이든 뭐 도박 중독이든 마약 중독이든 그분들이 다 알아요. 아, 내가 이런 걸 했을 때 나의 삶에 얼마나 마이너스적인 영향을 주고 아, 이성적으로는 알아요? 당연히 알죠. 그걸 왜 몰라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이성적 판단 자체가 마비가 돼야 중독이라고 판단이 되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그 중독 진단 기준도 그걸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조절하지 못할 때예요. 아, 못 끊는 거구나, 그냥. 그렇죠.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아. 이미 거기에 대해서 나의 통제력이 상실된 상태예요. 그걸 중독이라고 해요. 사실 이거를 치료하기라는 정말 어려워요. 그러면 재벌 3세들은 그러니까 이 사내 진미들을 너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 현실 세계에 좀 흥미가 떨어지거나 좀 거기서 약간 무기력함을 느끼거나 좀 더 자극적인 걸 찾아서 마약을 찾는 것 같은데 그럼 연예인들은 뭘까요? 저는 연예인들은 이런 부분이 되게 크다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 예전에 제가 그 한 연예인이 자살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거에 관련해서 이제 연애 프로그램에서 이제 생전에 인터뷰한 걸 이렇게 보여준 걸 제가 본 적이 있었었는데 전 그 멘트가 되게 인상 깊게 들렸었거든요. 어떤 멘트였냐면은 한번 생각을 해봤대요. 이 세상에서 나라는 인간 하나 없어져도 이 세상은 기존과 다르게 없이 똑같이 돌아갈 텐데 나 하나 없어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라는 인터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 내용이 좀 이상하지 않나요? 거의 약간 우울증이나 자살을 네. 생각하는 분들이 좀 그런 생각을 하지 않나요? 이제 이분도 이제 자살 생각이 있고 그리고 실제로 자살을 하셨고 고인이 되셨는데 근데 이 멘트가 만약에 이 멘트가 이런 자기가 우울한 기분이나 자살에 대한 이유가 된다면 사실 이 멘트는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는 멘트거든요. 그쵸. 그쵸. 그런 생각을 다 한 번씩은 해보실 것 같은데. 그래요? 아닌가요? 이거 위험한데? 잠깐만요. 네, 그래서 저 제가 촬영- 유튜브를 촬영 중단하고 하게 된 계기로 제 우울증을 갑자기 제 고백이 되는데 진짜요? 정말? 그러니까 나 하나가 여기서 사라져도 내일 어차피 해는 뜨고 그러니까요. 사람들은 다 웃고 떠들고 잘 살 거다 뭐 네. 그런 생각들 다 해보지 않으시나요? 아니 그쵸. 근데 이제 자 치료 좀 하고 오겠습니다. 아니 그쵸. 아니 뭐 그 생각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생각이 내가 우울한 기분이나 내가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논리로 이어진다라는 게 진짜? 예, 왜냐하면 그 논리가 맞다면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살 이유가 사라지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만 사라지겠다는 거죠. 아이씨. 잠깐만 치료 좀 하고 올게요. 치료 좀 하고 올게요. 나 지금 이러고 있을 시간이 아니라 제가 한 명의 생명을 구해야겠습니다. 이런 시나리오가 나올 줄은 몰랐네. 여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한 명 있고 없고가 이 세상이 돌아가는데 큰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럼 오히려 본인을 너무 특별하게 생각하시는 그거죠. 자기를 특별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쵸. 나라는 사람은 되게 특별한 건데, 나라는 사람이 없어져도 이 세상이 똑같다?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죠. 그닥 내 삶을 유지할 동력이 사라지는 거구나. 그쵸. 근데 연예인들이 이런 생각을 갖기가 되게 쉬워요. 왜냐면 모든 스텝이 자기를 위해 움직이잖아요. 또 무대에 서잖아요. 그러니까. 네. 다 이렇게 해주고. 네. 제가 예전에 한번 소름 돋았던 기억이 있는데, 그 외국 팝 가수가 우리나라에 이제 내한 공연을 왔어요. 마이크 앞에서 쉿 이러는 거야. 근데 또 다 조용해지잖아. 그 몇만 명이 왜 이러지? 왜 이러지 하고 다 조용해졌어요. 그래서 갑자기 점막이 딱 생기는데 그 흑인 가수였거든요. 한국말로 소리 질러! 딱 이러는데 또 소리 확 질러. 그 몇만 명이 와 하는 거예요. 저는 그 객석에 한 명으로 있는데도
이게 전율이 느껴진다. 근데 그 무대에 서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하는 대로 이 사람들은 나만 바라보고 어. 내가 하자는 대로 어떻게 보면 죽으라면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겠다. 거기까지는 안 가요. 아 죄송해요. 거기까지. 아, 극단적으로. 이 사람 너무 극단적인데? 이거 방송 끝나고 제가 이분 좀 살려볼게요. 왜 이렇게 극단적이지? 아니, 오우씨, 나 지금. 저한테는 되게 소중한 방송이 되겠네요. 여튼 이제 정말 그 상황에서는 본인이 세상의 중심이죠. 최고지. 완전 네. 나는 내가 그냥 하나의 별인 거네, 별. 진짜 하나의 별인 거죠. 네, 저는 그냥 제3자로서 그냥 옆에서 들어도 그런데, 그래서 예전에 싸이가 방송에서 그 얘기를 한 적 있어요. 그 무대는 마약이라고. 이 얘기를 드린 이유가 사실 연예인들은 무대에 설 때는 진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가 스스로 되어져 있거든요. 자이든 타이든. 근데 연예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무대에 내려오는 순간 어마어마하대요. 그럴 것 같아요. 그 네. 밀려오는 약간 헛헛함을 감당하기가 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네, 그러니까요. 이 연예인들이랑 직업 특성상 이 격차가 너무 큰 직업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연예인, 아무리 유명한 연예인도 무대에 서는 순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쵸. 그렇게 자주 있지 않죠. 대부분은 그냥 일상생활이란 말이에요. 그 대부분의 일상생활에서 내가 느껴본 그러한 자극을 느끼기가 쉽지가 않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마약? 마약을 하면 그거와 비슷한 어떤 그 황홀감을 마약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계속 약간 내가 그냥 계속 무대 위에 있는 상태로 그냥 살게 되는 건가요? 마약을 하게 되면? 그쵸. 저도 그 마약은 해보질 않아서 여기서 제가 안 걸렸네. 그 느낌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그 마약을 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일상생활에서 도저히 느껴볼 수 없는 황홀함을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연예인은 직업 특성상 무대에서 느끼는 이 황홀감과 현실에서 느낄 수 있는 행복감이 격차가 너무 크다 보니까 계속 찾는 거네요. 그렇죠. 이거를 정말 느껴본 사람은 또 찾게 돼 있거든요. 마약도 해본 사람이 하는 게 이걸 한번 느껴봤기 때문에, 그래서 마약의 부작용 중에 하나가 우울증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그냥 악순환이네요. 우울하니까 또 찾고 네. 우울하니까 또 왜냐하면 그 엄청난 황홀감을 느껴봤는데, 솔직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행복한 게 얼마나 그렇게 대단한 게 많습니까? 찾고. 별로 없거든요. 그러면 일상생활이 별로인 게 되고, 마약을 했을 때의 상태는 엄청난 상태가 되는 거고.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하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마약하는 사람들 드라마 보면 막 정말 어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걸 계속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연예인들에게는 이런 심리가 있지 않나. 그래서 아까 처음에 그 재벌 3세 이야기도 그렇고, 연예 이야기도 그렇고, 연예인 이야기도 그렇고, 저는 행복이라는 게 과연 절대적인 걸까? 아니면 상대적인 걸까? 라고 했을 때 저는 상대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재벌 3세처럼 절대적으로 모든 게 갖춰져 있다고 해서 행복한 것도 아니고요. 연예인처럼 일반인이 겪을 수 없는 그 황홀감을 무대에서 겪는다고 해서 무조건 행복한 것도 아니다. 그래서 선생님 저는 그래도 벤치에서 울고 싶어요. 벤치에서 뭘 하고 싶다고요? 울고 싶다고요. 울어도 벤치에서 울고 내가 우울할지언정 벤치에서 우울하고 싶다. 우울해도 한강뷰 아파트에서 왜 나는 이렇게 우울할까?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나요? 네.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이 시간 이후로 저는 치료에 전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놀러와. 네, 여러분 전 치료받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건강하게 여러분과 다시 만날 수 있게 되었어요. 네, 제가 이렇게 명입니다. 다시 밝아졌어요. 자, 그러면 또 마약 얘기를 조금 더 이어가 보면, 사실 처음에 유아인 그 배우가 프로포폴을 좀 과다 복용한 것 같다. 2021년 한 해 동안만 한 70 차례 넘게 프로포폴을 맞았다고 했을 때도 대중들이 그래도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잠을 못 잤으면, 이런 좀 여론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소변 검사 때는 그랬고, 모발 검사까지 하면서 이제 추가로 나온 게 코카인이랑 케타민까지 검출됐다라는 게 이제 알려지면서 여론이 사실 이제 완전 차갑게 이제 바뀌었잖아요. 의학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마약을 좀 이렇게 분류를 했을 때 어떤 특징을 가졌는지가 좀 궁금해졌어요. 네, 이제 의학적으로 이제 구분을 해놨습니다.
마약이랑 마약류랑 마약이랑 마약류. 네. 마약은 치료 목적으로 절대 쓰지도 않고요. 음. 아예 그냥 그 의학에서 쓰질 않는 약물이고요. 음. 마약류는 치료 목적으로 써요. 네네. 네, 저희가 뭐 수면 내시경 할 때 뭐 프로포폴 쓰듯이. 네, 그렇죠. 그리고 뭐 수면제로 쓰는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약물들, 예, 요런 약물들도 마약류로 분류되어 있어요. 치료 목적으로 쓰는데 왜 그러면 다른 약이랑 달리 마약류라고 해놨냐 하면 이게 중독 성향이 있어서 그래요. 아, 그러니까 네. 약간 유라고 붙이는 거는 좀 주의해야 된다 뭐 이런 건가요? 아, 그쵸. 용량이나 이런 걸? 그쵸. 마약류라는 거 이제 의학 목적으로, 그러니까 마약은 아예 조금이라도 해서는 안 되는 물질들이에요. 그러니까 불법이에요. 마약은 조금이라도 해서는 불법이에요. 근데 마약류는 치료 목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프로포폴 해보셨잖아요. 네, 수면 내시경. 네, 저도 수면 내시경 할 때 프로포폴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차이인 거예요. 그럼 네. 마약에 분류되는 게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네 가지 중에 네, 그래서 하나인가요? 대마랑 코카인은 마약이에요. 어. 이거는 조금이라도 할 이유가 없어요. 조금이라도 해서는 안 되는 물질들이에요. 그래서 이건 마약이고요. 뭐 케타민이나 프로포폴은 이제 마약류로 분리되어 있는 거죠. 뭐 좀 아실 텐데 프로포폴이랑 이제 케타민이 이제 수면 마취제로 쓰이거든요. 근데 요 케타민이라는 약을 써봤더니 이제 환각 작용을 경험을 하는 거죠. 환자분들이? 예, 그쵸. 케타민을 썼을 때 이제 뭐 헛것이 보이고 이런, 네, 그리고 황홀감을 느끼고 이제 이러니까 이제 그걸 이용을 해서 이제 마약 목적으로 쓰는 사람들이 이제 생긴 거죠. 아, 그렇구나. 그래서 지금 경찰 쪽에서도 케타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그 뭐 치료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병원이랑 유아인 배우의 뭐 통화 내역 뭐 이런 것들을 다 지금 조사하고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실상 치료 목적이다 아니다를 밝힐 수 있는 그게 근거 같은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수술한 적이 없는데 케타민이 너무 뭐 많이 사용됐다든지 뭐 이런 거가 명확한 게 있으면은 확실하게 케타민이 조금 좀 이상하게 사용됐구나라는 게 있을 텐데 만약에 진짜 뭐 유아인 배우가 뭐 수술을 했다거나 이런 게 있으면 좀 그 연관성을 찾아내기가 또 힘들어질 수는 있겠네요. 그쵸. 뭐 만약에 그 담당했던 의사가 이건 이러이러한 목적으로 이걸 썼다, 이건 뭐 치료 목적이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한다면 사실상. 네, 사실상 그거를 정말 확실히 이게 진짜 치료 목적인지 아니면 그냥 개인의 어떤 주관적인 만족감을 위해서 쓰는 건지 이거를 참 객관적으로 딱 잘라서 구별을 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다. 근데 이제 추측해 보건대 그렇게 너무 많은 양을 자주 썼다라면 과연 그게 치료 목적이겠는가라는 이제 의구심은 충분히 들 수 있죠. 결국 법정에 가서 가려질 일이 되겠네요. 프로포폴 같은 경우에는 짧게 약간 마취가 되는 건데 계속 투여를 해서 2~3시간 동안 푹 잘 수 있게 하는 게 사실 프로포폴 가다 복용으로 처벌을 받은 연예인들이 대부분 좀 수법이라고 해야 되나요? 거의 그랬는데 저는 근데 그 2~3시간을 푹 자고 나면 정말 개운한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궁금해요. 사실 이거를 겪어보지 않으면 모르거든요. 그것도 잘 피해 가시네요. 네, 그렇잖아요. 근데 프로포폴은 겪어봤습니다. 아! 제가 이제 깨가지고 간호 선생님한테 언제 시작해요 그랬거든요. 간호 선생님이 끝났어요 이러는 거예요. 저는 시작과 끝이 뭐 다른 느낌을 하나도 못 받았어요. 저는. 그래서 이게 다 다른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알 수가 없다고 하니까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개별적인 차이가 있다. 개별적인 차이가 있다. 솔직히 술도 똑같거든요. 술도 술 이렇게 먹고 엄청 막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 그러네요. 네. 갑자기 확 와닿았어요. 저도 술자리 분위기를 좋아하는 편이라서. 그렇다고 합니다. 이게 다양하듯이 사실 그 약물도 다양하고 그래서 사실 중독이라는 이 질병도 가족력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도 그 집안에 알코올 중독 환자분들이 많으면 알코올 중독이 생길 확률이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같은 물질에 대해서도 어떤 유전적인 성향에 따라서 반응이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네, 개개인이 다른 게 다 유전자에 이미. 그럼요. 네. 여러분 남편이나
와이프 배우자를 맞이하실 때 이제 더 보셔야 될 게 늘어난 것 같아요. 저 진짜 너무 놀랐어. 가족력은 깔고 가는 그런 건가요? 네, 어떤 질환도 가족력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질환은 하나도 없어요. 치과 선생님이 선생님 그 충치가 이빨 잘 닦으면 안 생기는 것 같죠? 네. 아니래요. 그것도 가족력이 있나요? 그것도 유전이래요. 와, 그렇다고 예비 뭐 시부모님 되실 분께 충치가 없는. 충치가 얼마나 있으시냐고 여쭤볼 수도 없고. 와. 네. 사실 한 결과에 있어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 거고요. 네, 유전적인 요인과 이제 태어나면서 이후에 생기는 이제 생활 습관의 요인 이 두 가지가 다 있는데 이거는 뭐 사람들마다 조금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전 개인적으로 우리가 생활 습관의 힘이 더 강할까 아니면 유전의 힘이 더 강할까 라고 했을 때 저는 유전의 힘이 훨씬 강하다. 진짜요? 그럼요. 뭐냐면 오히려 더 이 이야기를 알게 되면 내가 갖고 있는 이제 달란트라는 말 쓰잖아요. 아, 잘하는 거, 어. 잘하는 거에 집중하고. 그쵸. 달란트가 뭔지를 찾아주는 과정. 그러니까 내가 겉으로 하는 노력은 후순위예요. 더 중요한 건 내 안에 갖고 있는 달란트가 뭔지를 있는 그대로 좀 찾아주는 과정. 저는 이게 성공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저희 프로포폴에서 달란트까지 이렇게 유익한 야. 방송 여러분 더 산- 구독해주세요. 더 기대해주시고. 산으로 갔네요. 네. 일단 이렇게.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